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 강독을 이제 해볼게요. 이제 강독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책인데, 이 동아시아 책을 다 보지는 못하고요.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근현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근현대사 책 중에 그 금성하고 이 미래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볼게요. 요거 이제 읽을 때 어, 상당수가 이제 동계 내용하고 좀 많이 겹쳐 있거든요. 그래갖고 뭐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라든지 그 조약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동기에 있는 게 나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왜 뭘 보냐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관점을 좀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보면 이제 중국 근현대사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일본사가 같이 끼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사하고 관련된 문제도 있죠. 예를 들면 시모노세키 조약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된 지점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동아시아 교과서는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잘 연결시켜 주는 것 같아. 예, 그래서 한중일 관련된 주제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가끔씩 그 동계에 없는 내용들이나 좀 동계에서 설명해서 좀 빠진 내용들이 여기에서 좀 자세히 설명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만민공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진화론 같은 것들은 동계에서는 그냥 간단히 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중에 그 만민공법이 어떻게 활용했는가, 사회진화론이 어떻게 활용됐는가 좀 심층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중에 공통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보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여기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테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뭐 개별적인 사건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뭐 내용, 그다음에 뭐 조약의 결과 뭐 이런 것들 그 팩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계 보시고 여기에서는 전반적 흐름이나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거 이제 그 동아시아 교과서를 읽으실 때 지금 예전에 문제를 나왔는데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냈지만 또 그걸 또 팩트로 잡아가지고 주제를 잡아가지고 좀 심화서적에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뭐냐면 남만주 철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는 것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뭐 이렇게 낸 것 같아. 포츠모스 조약하고 연결돼서. 근데 동아시아 교과서만 읽어가지고는 풀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뭐 근현대사 삼천리 내용에서 찾아가지고 좀 보셔야지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읽으실 때 관련된 이제 뭐냐면 좀 심화서 같은 내용도 좀 발췌도 가능시고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요즘에 좀 약간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그 근현대사 삼천리 그 책을 좀 5권 되는데 그 다 읽기는 좀 힘들고 나오는 거 예전에 기출 나왔던 거나 동아시아에서 삼국이 겹치는 부분들을 좀 약간 찾아서 봐주시는 것도 시험 공부하는데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준비하시는데. 자, 그러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일단 금성교과서 130페이지를 좀 볼게요. 이 교과서는 이제 뭘 보냐면 이제 교사용 교과서를 좀 같이 보는 게 낫겠죠. 교과서에 설명이 좀 돼 있어갖고 그 밑에다가 좀 보기가 좀 편해요. 예. 자, 일단 130페이지 보면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이 나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편 전쟁과 국제 질서의 변화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뭐냐면 문을 연 건 없죠. 여기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청나라, 베트남 다 이제 뭐냐면 외세 침략을 받고 이제 문을 열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서 이제 문을 연 개항에 관련된 조약이 이 아편 전쟁에 비해서 난징 조약, 그다음에 탱진 조약, 베이징 조약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외워두셔야겠죠. 이거는요. 요거는 뭐 동계의 책 등 한이종을 보든 간에 외워두시는 게 좋아. 음.
그리고 이제 사료를 보는 한국사, 아니 아시아사 있죠? 아시아사 관련된 내용에서 관련된 사료 내용을 찾아서 봐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요거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수능에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사를 보면 회계 내용이 갖고 이제 미일 라친 조약 있고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일 라친 조약하고 그다음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의 그 차이점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 그다음 미일 수호 통상 조약과 미일 라친 조약 당시에 일본의 정치상 배경 이런 것도 일본사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됐고요. 자, 뭐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화도 조약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요번에 나왔죠. 자, 프랑스가 이제 그 베트남을 침공하는 그 조약도 있는데 세 번에 거쳐서 사이공 조약을 맺게 돼요. 1차부터 해서 3차 사이공 조약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맺고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제로 계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아편 전쟁을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청정부가 아편을 단속하자 영국의 국내의 비판을 무릅쓰고 그 아편 전쟁을 일으켜 청을 개항시켰습니다. 자, 아편 전쟁은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청은 둘차 아편 전쟁으로 자주 1과 같은 조약을 맺었는데 이는 동아시아 각국의 외국 간에 맺은 불평등 조약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서구 열강의 근대적 조약 체계가 편입된, 자, 이 근대적 조약 체계가 뭘까?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만민공법을 얘기하죠. 만민공법. 예, 이거 국제법이라고 하죠. 그 월리엄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서해 국제법을 한자로 옮겨 적은 것이 만민공법인데, 그 당시 이제 지금이야 국제법 하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양의 국제법을 그 당시 만민공법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도 이제 일본이 만민공법 체제를 도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강화도 조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뭐 미일소 통상 조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난징 조약, 뭐 탱진 조약 다 이 만민공법에 입각해서 그 체결된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근대적 초약 체계에 이제 편입된 청은 일본과 대등한 조약인 청일수 조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만민공법 체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일수 조교도 그 뒤에 있어요. 이거.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략적인 내용들만 이제 좀 먼저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좀 보시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조공 체제와 다른 외교 관계를 성립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어떤 조공 체제가 아니라 만민공법에 따라서 형식적인 주권 국가들이 서로 조약을 맺는 그런 것이 성립됐다는 거죠. 자, 조선과 베트남도 일본 및 서구 열강의 조약을 맺자 조약 체제에 들어갔지만 청 중심의 조공 체제는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자, 조약 체제는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청의 후원과 군사적 배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청골 전쟁과 청일 전쟁이 청나라가 패배하자 중국 중심의 조공 체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조선과 베트남은 초창기 때는 이제 만민공법 체제와 그다음에 조공 질서, 예전에 그 종체법 질서 동시에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 당시 청일 전쟁이나 청포 전쟁에 비해서 완전히 중국 중시의 체제가 이제 무너져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본과 조선의 계약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아편 전쟁의 소식을 들은 일본과 조선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이게 아편 전쟁이 일본과 조선에 큰 영향을 줬어요. 예. 왜 영향을 줬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초강대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갑자기 이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가능성도 없겠지만 북한하고 이제 싸워서 북한이 미국을 이겨버렸어. 그러면 일본과 한국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이겼으니까 뭐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갔어요? 아니죠. 상당히 충격이 주겠죠. 그건 마찬가지야. 그 당시에 초강대국 어디예요? 중국이잖아. 근데 중국이 이 조그만 영국한테 아편 전쟁 때 케오스는 케오파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는 일본과 조선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죠. 네. 그 당시 미국이 그런 패배한 것 비슷한 그 충격을 받았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에도 막부는 청해 패전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아 해양 방어 체제의 개혁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틀란스 중국사 보면 이제 일본사 보면 해방론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도 막부 말기 때 해방론이 등장해서 그 당시 이제 해외부터 바다를 건너온 영국이나 뭐 미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가 침략부터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자 네덜란드 국왕이 개항을 권하고, 네덜란드 그 당시 일본하고 좀 친했죠. 미국이 이제 에도만 입구에 군사를 가시하면서 개혁을 요구하자, 자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페니 제도가 와갖고 포함 외교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미일 하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운호를 개방했습니다. 자, 이 조약들은 당연히 그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일 하친 조약하고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여러분들 꼭 정리해서 외워두세요. 그래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중에는 협정관 세건이 있고, 그 다음에 치해법권 같은 것도 있어서 상당히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인데, 조선은 아편 전쟁에서 그 영국의 압도적인 우위야 청해 패전한 소식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위 영토 상실 없이 한국을 추가 개혁하는 정도만 문제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이제 아편에 대한 경각심만 높아졌을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좀 약간 거지가 먹을 것 같아. 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데, 이 아편 전쟁을 해서 조선에도 충격 되게 줬어요. 관련된 그 내용이 그 한국사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편만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뿐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 건데, 자 하여튼 자 조선은 일본의 압박을 받아서 개항했습니다. 일본은 왜 조선을 개항을 요구했는가? 자 자료 3번 같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 침략하여 서구 열강과 교육하면서 이들 것을 보충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 3번 내용이 요시다 소인의 침략 사상인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 요시다 소인은 이 요시다 소인은 일본 군국주의의 어떤 사상적 지주가 되죠. 그래갖고 이제 뒤에 뭐 이토 시노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여러 명의 이제 뭐냐면 그 일본의 혁명가들 있죠. 예,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그 혁명가들이 이 요시도 소인의 제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시도 소인은 일찍이 이제 뭐냐면 활동하다가 이제 빨리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에도막부에서 죽게 되죠. 자, 하여튼 이 요시다 소인의 사상, 이 요시다 소인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요시다 소이는 서구 열강을 추종하는 방면 주변 아시아 국가들 침략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의 사상은 일본 제국주의적 침략 배경이 되고 정학론과 대동아 교육권 형성한테 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다. 그의 제자가 대표적인 게 이토 시노부니 같은 사람들이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편 조선에서 흥성대 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집권하면서 일본과 외교 교섭을 관심을 보였다. 자, 이런 시기에 일본은 운요 사건을 일으켜 그 빌미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 내용 보면, 자, 일본은 조선과 청의 조공 관계를 부정하고요. 뭐에 입각해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만민공법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과 그다음 무관세, 일본의 화폐 유통을 보장하는 등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했다. 자, 베트남은 프랑스의 침략으로 개항됐는데 프랑스는 크리스토 탄압을 무시로 군대를 방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기독교를 내세워가지고 제국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걸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개항과 영토화장, 기독교 포교 형도 약속한 제1차 사이공 조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 운동의 전개를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여기에서 이제 좀 보충할 게 뭐냐면, 그 사이공 조약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는 간략하게만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는 미래인 교과서를 좀 보죠. 동아시아 백과사전 좀 볼게요. 자, 베트남은 16세기 때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여러 서양 국가들과 교육했는데 19세기 때 웅예 왕조가 있어요. 이 웅예 왕조 베트남 마지막 왕조거든요. 그래서 웅예 왕조가 이제 설립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립하고 나서 이 프랑스가 손절하고 나서 기독교의 대대적인 탄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하자 이대 빌미로 해서 프랑스가 베트남을 침략하게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남부 그 베트남 일부를 차지한 상황에서 제1차 사이공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베트남을 개항했고, 그래서 1차 사이공 조약은 베트남이 프랑스 선교의 자유, 콜친차이나 인도차이나 반도 남부 지역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동부 삼성을 하여하고 단양 등 세계 항구 개항 같은 걸 허용하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난징 조약하고 그 다음에 밀수호 통상 조약, 그 다음에 뭐 강화도 조약 이렇게 있는데, 요거 사료 내용들 파악을 해두셔야겠죠. 요번에 강화도 조약 나왔으니까 뭐 난징 조약이나 미일수호 통상 조약 나올 수 있죠. 이 미일수호 통상 조약은 예전에 또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성 또 넘어가죠. 금성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뭘 보냐면 이걸 좀 봐야 되겠네. 그 청해수 조교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 미디어에는 자, 이 청해수 조교는 그 당시 이제 국제적 관계, 그러니까 만민공법에 입각한 이제 외교 관계죠. 그래서 종전의 어떤 중국 중심의 어떤 국제 관계를 벗어나서 만민공법에 입각해서 맺어진 건데요. 내용을 볼게요. 이 내용은 이제 동계나 한의주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는 좀 자세히 실려 있고, 자, 서양열강이 무력으로 앞세워 동아시아 각국의 불평등한 조약 체계를 강요하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자, 일본은 청일 수호조교를 체결하여 개항 이후에 가장 먼저 외교 관계를 재조정했다. 그래서 이제 그 8조 내용을 볼게요. 자, 양국이 개항장에서 어떤 이사관, 영사관을 두고 자국 상민을 단속한다. 재산, 산업, 공사, 소송에 관련된 사건은 모두 그 나라의 재판에 맡기고 자국의 법률에 따라서 재판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뭐가 이제 있는 거죠? 영사재판권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영사재판권 하면 상당히 불평등한 요소를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평등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양국이 같이 갖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이제 그 일본 영사가 영사재판권 행사고, 일본에서 중국의 영사재판권 행사고, 중국 영사가, 그래서 상호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불평등한 게 아니죠. 평등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외국과의 맺어진 것은 이제 한쪽만, 중국에 있는 사람들만, 그 외국인들만 영사재판권을 받게 되는 것이 불평등한 내용이죠. 자, 위의 조항은 청을 두 나라가 상대국 모두 영사관을 설치하고 외교관을 파견하여 영사재판을 갖도록 규정했다. 자, 이거는 청과 일본의 대등한 입장에서 청일 수호 조교를 체결했음을 의미한다. 자, 이 조약의 의미가 나와 있죠. 이 조약의 체결로 일본은 중국 중심의 정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벗어나 청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네, 요게 이제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조선에서도 정통적인 조공체계를 벗어나 청과의 관계를 재정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래서 청의 간섭에 벗어나 독자적으로 서양 열강과 뭐 조약체계를 나섰고, 우리 뭐 한국사와 관련돼 있지만 그 조로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하겠다. 자, 청은 동아시아에서 정통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현실은 청의 영토를 영향이 축소로 나타났다. 자, 일본이 청과 일본 사이에 이중적 외교를 펼쳤던 루쿠. 자, 이 루쿠는 오키나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루쿠는
그 당시 에도막부 전까지는 17세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왕국이었고 중개 모욕을 통해서 뭐냐면 번성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에도막부가 등장하고 이제 하자 사스마 병에서 이 누쿠를 공격해.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죠. 근데 이때 누쿠 왕국이 있었는데 누쿠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에도막부하고 청나라 간에는 공식적인 어떤 그 통로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공 채권 관계 열리지 않다 보니까 조공 모욕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은 이 누쿠를 통해서 청나라 조공 관계를 이제 조공 모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누쿠는 형식적으로는 중국의 조공 채권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스마를 통해서 일본 에도막부에 종속돼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양절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자, 이런 이중적 외교 관계가 그 당시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완전히 누쿠를 이제 뭐냐면 점령을 그러니까 누쿠를 이제 완전 병합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걸 이제 느끼는데 그리고 나서 오키나와현으로 이제 뭐냐 개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슨 사건이라고 하면 누쿠 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은 이제 누쿠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고요. 또한 청은이 프랑스와 벌인 전쟁에서 패배해요.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도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꼭 그 결과 이제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그다음에 조공책봉제 관계를 토대로 한 중국 중심의 어떤 정통적 질서가 무너지고 개항 이후에 이제 각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을 토대로 근대적 조약 체계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누쿠 왕국이 있어요. 누쿠 왕국. 오키나와형 좀 보죠. 독립왕국이었던 누쿠는 1609년이 돼 사스마변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고 그다음 명청 관계 조공책공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왜냐하면 이걸 노리고 그냥 그대로 유지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사스마변에서 병합을 할 수 있지만 이 누쿠 왕국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뭐냐면 중국 누쿠는 그다음 중국과 일본에 모두 결합된 양속 관계, 양절 관계를 맺고 있죠. 예, 양속 관계.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중적 외교 관계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대만 사건이 나는데 타양 원주민들, 그 고산족들이 루프의 포로민을 이제 살해한 사건을 비밀로 일본은 1874년 타양을 침공했죠. 그 결과 이제 청가의 교섭을 통해서 사실상 누쿠가 일본의 영토를 인정받았고요. 자, 그래서 이후 누쿠의 조세, 행정, 헌법들이 일본 통제에서 놓이게 되었고 누쿠는 점차 독립의 지를 이뤘고 그 다음에 누쿠 처분을 거쳐서 1879년 오키나와현으로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한의중이나 동계에 뭐와 연결되냐면 탈청 현상과 연결되죠. 예전에 이제 그 뭐냐면 청나라 영향권이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독립에 나가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 뉴크도 독립해 나가고 독립한 거는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 베트남도 이제 프랑스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도 조선도 일본한테 넘어가고 이게 다 탈천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금속으로 넘어갈게요. 근대화 운동의 전개 이렇게 보죠.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근대화 운동은 이제 그 동양 삼국이 각각 있었죠. 청해난 양모운동, 범법 자가운동 이런 것도 있었고 일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양모운동 할 때 메이지 유신은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을미개혁, 갑오개혁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볼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에요. 먼저 살펴볼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기출문제 예전에 다발적으로 나왔죠. 예, 상당히.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야. 예. 그럼 내용을 보죠. 자, 개항은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개항 이후에 일본에서는 외국 상품의 수입과 물가 상승으로 하급 무사와 하층민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많은 일본인들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외국 세력들이며 막부가 청하의 뜻을 무시하고 개항을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종황양이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막부가 청하의 뜻을 무시했다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메이라친 조약 때 맺을 때 이 에도 막부에서 청왕한테 물어봤어. 이거 맺을까요? 안 맞을까요? 근데 청왕이 그 당시 노라고 했는데 막부가 청왕이 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맺었단 말이야. 근데 안 물어봤으면 그랬는데 청왕이 그한테 물어보고 청왕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막부가
계속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청와기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위인데 막과 무시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이걸 본 그 사람들이 종황양이 운동을 펼치게 돼. 자, 종황양이라는 것은 청왕을 받들고 서구세력을 배척하자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종황양이 운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현이 사스마변과 조수변이에요. 자, 이들 변은 이제 사스마변과 조수변은 토자마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키카의 전투 이후에 이제 독고가 막부, 그러니까 에도 막부에 이제 들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방에 큰 영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에도 막부의 권력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소외당했던 막부였어요. 그래서 에도 막부 말기 때 그 여러 가지 서구 물문을 받아들여갖고 개혁을 주도했던 거죠. 그 예전에 이제 막부 말기에 개혁하고 그 당시 번정 개혁이라고 해갖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자, 사스마군과 조스변은 그다음에 외국 함대를 공격하여 외국의 세력을 배척하는데 앞장섰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왔지만 종한 양해를 내세웠지만 외국한테 한번 두들겨 맞고는 이제 현실을 깨닫고 양의를 포기한 대신에 이제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래서 양의를 포기하고 오히려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군대를 재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해서 메이지 처방 중심의 어떤 새로운 정권이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이제 대대적인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에도 막부 말기 시기 때의 어떤 정치 사항들, 그러니까 페리가 이제 개항하고 나서 그 다음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까지 이 정치 사항들은 한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타에서 중국, 일본사를 통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메이지 정부의 이제 개혁 내용이 나오죠. 일본에서는 언제부터 일본 같이 자유롭게 이제 사상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후쿠자 유키치라고 이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명하죠. 일본 근대 사상가 중에.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메이지 정부는 전국의 번을 폐지하고 폐번치원이라고 하죠. 예. 자, 폐번치원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파견해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또 3인평등을 내세워서 신분제를 폐지했으며 그래서 3인평등이라는 것은 여기 있죠. 그 봉건적인 신분제를 없애고 그 당시 이제 사무라이, 농민, 공인, 상인 이런 것들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는 뜻이죠. 진병제와 국민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자, 메이지 정부는 근대 문명이 근대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을 사줬다 및 유학생을 파견했고 철도를 놓고 전신선을 설치하여 유럽식 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근대식 공장을 세운 식상업 정책을 썼습니다. 자, 이 식상업 정책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식산이라는 것은 식목인의 나물 심잖아요. 유럽식 어떤 생산 시스템에 도입을 해서 산업을 일으킨다는 뜻이야. 자, 이 식상업 정책은 어디도 많이 또 들어왔죠? 구한말 때. 구한말 때 우리도 뭐 정부라든지 민간에서 식상업 정책을 내세우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 나온 거보다는 그 당시 메이지 정부에서 주장했던 거야. 그리고 이또가 또 우리나라에서 또 주장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식상업 정책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 메이지 정부는 조선 침략과 타이완 침략, 조선제 전환론이라고 하는데 르쿠병합 같은 그 당시 대외 침략 전쟁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근대화 정책에 따른 우사대의 반발을 해소하고 외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전환론이 중단되었지만 시기를 두고 위기에 달렸을 뿐 침략의 근대적인 근본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었다. 전환론은 주장했지만 달렸죠. 그래서 이제 요걸 둘러싸고 이제 뭐냐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이고 닭가마리 같이 전환론자들은 이제 튀어나오고 결국에 반란을 일으켜서 선한 반란을 일으켜갖고 진압당하고 그 당시 이제 전환론 반대했던 이학구나 사셨다는 이제 이끌었던 그 애들은 계속 이제 그 전환론을 이제 반대해갖고 결국에 무산됐죠. 근데 전환론 반대했던 거는 전환론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이제 중국보다 힘이 약한 상태에서 한국을 치면 분명히 청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청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면 근대화가 지금까지 싸운 근대화의 어떤 흐름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힘을 키운 다음에 이제 조선을 침략하자. 그런 논리예요. 얘네들의 논리가.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이 좀 중에 이제 이학거라 사절단을 좀 볼게요. 자,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메이 정부는 미국 등 서양과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예비 교섭을 추진했고 서양 군부가 제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우대신 이학거라 도모미를 정권 대선을 이제 해서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그 사절단이 내용 있죠. 자, 이학과 돈 있고 이또 시도문 있고. 네. 그럼 이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학과 사절단을 파견할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첫 번째가 서양의 발전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조사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실패했어. 왜냐면 이제 서양 국가들이 이제 핑계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의 사고 시스템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거부했고 좀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서양 문물과 제도의 조사인데 이건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학과 사셨던 뭐냐 통로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이나 그다음 미국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을 문물 제도를 배웠고 특히 이제 이때 얘네들 외에도 학생들도 같이 따라왔어. 어린 학생들도. 왜냐하면 유학을 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오쿠모 도시미치와 이토 시노부미 등 수행원과 유학생 수십 명이 1871년부터 1년 10개월 동안 미국, 영국 등 10개국을 시찰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불평등 조약 개정은 실패했지만 서구의 앞선 문물을 수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내용을 또 그 미래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메이지 유신 보죠. 자, 개항을 전후해 막부 개항 거침에 반발 세력들이 등장했다. 자, 이들은 막부가 청왕 허가 없이 미일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걸 문제 삼아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종항 양해를 내세우면서 막부에 저항했다. 하지만 막부에 탄압받고 서양과의 또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서양 세력들을 쫓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서양 문물 수용과 막부 타도의 방침을 바뀌었다. 그래서 앞에는 종항 양해 중에 양해를 버리고 그리고 마쿠타도도 이제 방침을 봤는데 이때 이제 그게 큰 계기가 됐던 게 사스마하고 조슈변에서 한번 이제 영국하고 그 당시 서양 열강국하고 싸워. 네.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그 당시 1863년 사스마 변의 무사들이 영국인들 습격하여 사스마 영국 전쟁이 일어나죠. 이걸 이제 남아무기 사건이라고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하여튼 또한 조스변이 서양 성벽을 이제 포기하자. 조스는 이제 시몬새끼 있는 데죠. 여기에서 1864년 영국과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4개국 연합한 데가 조스면 일시적으로 이제 무력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 반막부 세력들이 막부를 무너뜨리고 청왕을 중심으로 신정부를 수입하는 번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자, 메이지 정부는 수도를 그 도쿄로 옮기죠. 그래서 예전에 교토였죠. 근데 이제 도쿄를 에도로 바뀌고, 그러니까 청왕에 있었던 것이 그 교토였고, 그 예전에 에도 막부에 있었던 그 도쿄 옮기죠. 그래서 에도였는데 원래 이제 도쿄로 이름을 고치고 청왕에 옮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패번 치연을 다행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다. 징병제 시행해서 근대적 군사제도를 마련하고 토지 가격을 인상하여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근대적 토지 제도를 확립하여 재정을 안정화시켰다. 요거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뭘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기준, 지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전까지는 곡고다가가 기준이었어. 생산량의 기준이었죠. 이 곡고다가 기준이 아니라 이제 지가를 기준한 거예요. 왜냐 곡고다가를 기준하면 농업 생산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세수입을 확보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가를 기준으로 3% 정도 이게 뭐냐면
걷게 되죠. 그래서 농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 보유권을 근대적 소유권으로서 인정해주고 토지세 3%를 걷게 돼. 근데 그것도 너무 반발이 많으니까 이제 농민들이 막 반발하고 농민 입기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좀 깎아주죠. 한 2.5% 정도로. 그래서 이걸 이제 무슨 개혁이라고 하냐? 지조법 개혁이다 그죠? 지조법. 지조법. 그래서 요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급진개혁파들이 갑신정변을 했대. 그 당시 패전개혁안 12개조인가 여기 내세울 때 이제 지조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일본을 모델로 했던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철도를 부설하고 근대적 공장을 세워서 상공을 진흥하는 식상공업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제 신분제를 개혁하여 삼인평등의 실현을 포방했으며 소학교를 의무교육하고 대학을 설립했다. 그래서 대학 이제 제국대학이 이제 설립됐죠. 뭐 제국대학 같은 도쿄 제국대학이나 뭐 이런 것들. 대외적으로는 아까쯤에 이학구라 이제 뭐냐면 그 만약 사절단을 파괴했는데 그 이학구 사절단은 여기도 나왔는데 여기는 좀 이제 앞부분은 이제 예전에 아까쯤에 읽은 거 겹친 거고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사절단에는 오쿠모 도시미치, 이토 시노미 같은 이제 정부 실권자들이 다수 포함되는데 자 이들의 경험은 메이지 정부의 근대화 정책 방향에 설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 자,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봉건적 특권을 빼앗긴 무사층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자, 이에 이제 메이 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대외침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환론을 내세웠고요. 그 전환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이코 다카모리죠. 예. 그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3대 그 뭐냐면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자, 전환론을 내볼게요. 전환론이라는 것은 조선을 취재하는 거예요. 여긴 조선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1868년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조선의 새로운 정부가 들었음을 통보했다. 그런데 국서에 항자나 칙 같은 문제를 사는데 이것은 외교 관리를 무시하자 이런 걸 사용했는데 이걸 무슨 사건? 서계라고 하죠. 서계. 이 외교문서 서계에 이름만 쓴 거야. 근데 한국 입장할 때는 이제 이런 것을 쓰는 건방지지. 이거는 청나라만 쓸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이제 쪽파이 놈들이 쓸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이걸 뭐냐면 겁을 내버린 거야. 예, 서계를. 그래서 조선은 일본 사실의 입국을 거부하고 국소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일본의 강경론자들이 조선을 무력으로 정말 전환론을 주장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이코 다카모니고 결국에 이하쿠라 그 파드가 싸우다가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 그 자기 고향도 사스마에 가서 그냥 불평 사족들을 모아갖고 이제 사족 반란을 일으키죠. 선한 반란을. 예. 그래서 결국 진압당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내전개혁을 중시하는 반대 세력을 위해 무마되었다. 하지만 1870년 메이지 정부는 타이완을 침공하고 운영을 일으키는 대외배창은 나섰다. 그래서 전환론은 받아들였지만 않지만 타이완 침공이라든지 운영 사건을 일으켜서 대외팽창을 나섰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청해 양무운동을 볼게요. 뭐 청해 양무운동이야 뭐 이제 그 동계라든지 한의중에 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방향점만 좀 보고 넘어가죠. 자, 여기 보면 양우운동은 중국군 이용전 같은 지방 한인 관료들을 주도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태평양 운동을 진압하면서 외국의 군대와 무기가 뛰어난 것을 실감하게 됐다. 자, 양목파 관료는 중체 사용이나 개혁의 원칙을 삼아서 서구시 총포답 그 당시 이제 그 성곽을 제조하는 군수공업 육성을 키워줬다. 그래서 이제 요 대표적인 상소가 이제 그 옆에 있는 거죠. 서구식 철공소 설립과 기계 설치에 대한 상소인데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거 예전에 기출사조도 나왔어. 그리고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사조죠. 요거는요. 그래서 1870년대 이후에는 강무업, 그 다음에 방직업, 전선과 철도 부설 등의 범위를 넓혀갔다. 자, 이들 등의 청은 1890년대 어느 정도 근대 산업에 기초를 만났다. 자, 양무운동의 한계도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누구? 자, 그 양무운동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얻지 못한 데다가 지방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양무파 내부의 분열도 심하여 양무파 지방까지 전출할 때 자신의 설치한 기업 설비를
전부 새 임지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양무운동의 성과는 중국 전체의 성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산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청일전쟁의 패배에 이어졌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양무운동과 함께 일본 메이지 유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체제 경쟁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메이지 유신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거 예전에 한번 관련돼서 우리 기초문에 나왔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미래를 한번 볼게요. 미래.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앞부분은 뭐 태평천국 운동이니까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태평천국을 진압한 청은 중국본이나 이훈장 등의 항해 관료를 중용하여 양무운동을 전개했다. 자, 양무운동 중체 사용에 대해서 중국 정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해 군사력과 과학기술 수용에 자강을 이룬 근대운동이었다. 그리고 이제 밑에가 이제 청일전쟁 패배로 해갖고 양문제 한계가 드러났죠. 예, 그 내용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양호운동과 범법자금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선의 근대화 운동인데, 요거는 뭐 그냥 각자 보세요. 뭐 한국사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뭐 조총산미 수용 물장전이라든지 뭐 단발령 이런 것들은 뭐 한국사 이제 강독할 때 이제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집중탐구를 볼게요. 예, 교과서에 없는, 그러니까 그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좀 봐야 돼. 가끔씩 교과서에 탐구 문제라든지 그런 걸 이제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읽었던 기본서 내용이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각국 정부가 이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니까 민중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민중들의 근대화 정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봅시다. 자, 여기 이제 1884년에 일본 치지프의 농민봉기를 볼게요. 예. 자, 요거는 이제 그 당시 뭐하고 이제 관련돼서 보냐면 자유민권 운동이 있어요. 그 자유민권 운동 중에 하류민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권 운동이 그 상류 계층들이 이끌었던 상류 민권과 하류 민권인데 요 하류 민권의 흐름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연농민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당시 이제 큰 분황에 이제 대항해갖고 일어난 거죠. 자,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메이지 정부의 강력한 이제 재정 기축 정책으로 불경지가 그 이루어지면서 이게 마스시다 디프레션인가 그래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자 생산 가격이 하락했고, 참고로 그 당시에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 생사였어요. 정부의 군비학 장으로 이제 세금이 늘었다. 주요 양점지대였던 지지프에서 많은 농민들이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려 세금을 냈다. 자, 이 과정에 몰락한 농민이 많아지자 농민들이 빚을 천천히 갚게 해줄 것과 세금 감면을 요구하다 봉기했다. 그래서 봉기에 참여했던 농민들은 주로 자유민권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민권 운동회 중에 이제 그 하류민권들, 소작인이나 뭐 자유당론 민권인데 주로 3단계 민권 관련된 내용이에요. 3단계 자유민권 운동 관련된 내용이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조선 할빈당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대독 한국사는 좀 건너뛸게요. 이거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청해 의화동 운동이 있죠. 예. 의화동 운동도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의화동 운동은 상동성에서 시작되었다. 청일전쟁 후 열강의 철도 부설을 하자 열강이 상동성의 운송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 상품의 대량이 수입되면서 농업과 수공업이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조약을 확보한 특권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나선 크리스트가 세력이 확대되면서 배의 감정이 높아졌다. 결국 1897년 이래 홍련이 계속됐고 의하단의 주요 구성원들은 홍련의 농사를 못 짓게 된 농민, 그밖에 신업 운송 노동자, 도시빈민, 해산된 병사들, 그 다음에 승려나 도사, 일부 중소 지도주였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미래에는 그 동아시아를 이끄는 이제 근대화 인물들이 나와요. 네, 이걸 좀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나온 게 오코모 도시미치라는 게 있어요. 오코모 도시미치.
자, 보통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3대 인물 중에 하나가 옥고은 도시민치인데 3대 인물은 좀 외워두셔야죠. 뭐 기토 다카요시, 사이코 다카모리, 그다음 옥고은 도시민치인데 자, 그 3명의 인물 중에 하나로서 메이지 정부의 개혁을 주도했다. 그 이학과 사셨던 이노노 미국과 유럽 각지에 돌아보았고 독일이 정부 주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 이런 걸 모델로 일본도 정부 앞장서서 근대화 경제 발전을 이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제일 모델로 했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그래서 독일의 어떤 그 헌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군대 조직 이런 것들 배워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김옥균을 보죠. 김옥균. 우리나라 관련된 사람이죠. 김옥균은 조선의 근대화 시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조선을 둘러싼 서양 열강대 경쟁이 심해지고 국제적 정세가 급격하는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역사했다. 그는 뜻이 같이 하는 급진개혁과 함께 갑신전면을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랑치차오가 있죠. 랑치차오. 자, 스승이抗日학과 범법자금운동을 주도한 랑치차오는 청일전쟁 패배의 원인을 뭘로 봤냐? 낡은 제도에 있다고 해서 적극적인 개혁 주장을 했다. 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하지 않으면 치열한 국제적인 어떤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보고 변화가 불가피한다면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혁임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보이초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동유운동을 일으켰는데 동유운동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베트남에 이제 학생들을 유학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신교육을 받게 하는데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신교육을 이제 받게 하자. 근데 이때 외국은 주로 어딜까요? 베트남 쪽이 베트남이니까 이제 동쪽이게 서쪽에 있어. 서유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는 거야. 주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청일전쟁, 널전쟁 이후에 일본이 부강을 알게 되니까 널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뭐냐면 그 근대화의 어떤 것도 배우자. 그래서 그 당시 베트남 젊은이들이 일본에 많이 갔어 유학을. 이걸 동유운동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판포이초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아시아에 성공한 근대화 사를 인식했다. 그래서 베트남인은 스스로 내적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일본에 보내 신학문을 배우게 하여는 동용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요구로 일본 정부가 베트남 여학생을 추방하면서 판포이초는 계획이 실패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베트남 운동사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뭐 이걸 다 정리하기 힘들었고 예전에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 관계가 넘어갈 텐데 이 사람 좀 이 사람 이름과 동요운동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넘어가서 근대 국민 국가 수립 노력을 좀 보죠. 자, 동아시아 각국은 중국 중심에 벗어나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 근대 국민 국가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국민 국가라는 뜻이 뭐냐? 이렇게 있는데 통일된 중앙집권 체제에서 그 구성원들의 법률적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일체감을 느끼고 대의적 국가 주권을 확립한 나라를 뜻한다. 이렇게죠. 자,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 국민 국가를 수립한 나라는 일본이 되었다. 헌법 제정을 통해서 일본은 입헌국이 곧 문명국이 되었던 인정됐던 국제질서에 진입한 명분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입헌국, 그러니까 이제 입헌군주제 같은 걸 통해서 문명국 인정하면서 국제 명분을 얻는데 이걸 이제 자유민국 운동 과정에서 이제 그 자유민국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이 일본도 이제 서양의 국가들과 같이 뭐 헌법이나 의회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들의 주장을 탄압하면서도 일단 조약 개정이라든지 서구에 보여주는 어떤 이미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뭔가 의회나 헌법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 근데 그 주도를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자유민국 운동자 같은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 이제 뭐냐면 탄압을 했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자유민국 운동가 활동들이 나오는데요. 자유민국 운동가들은 이제 대개 보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상류민권하고 하류민권 이렇게 나눠본다고 했죠. 상류민권, 하류민권 있다가 나중에
통합이 되는데 이 상류민권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이따각기 다이스케야. 이따각기 다이스케. 예. 이따각기 다이스케 이 사람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나올 수 있어. 이 사람이 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그 메이지 헌법을 만들고 나서 만들 때 그 전에 이제 민간 차원에서 만든 그 헌법이 있어. 개인적으로 만든 헌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헌법 내용을 이제 중에 하나가 오에키 에모리가 만든 헌법 내용이야. 네. 이것도 이제 자유민권 운동과 관련돼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일본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소수의 정치가가 권력을 독점하였다. 자, 이날 메이지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유민권 운동이 등장했다. 자유민권 운동 가드는 자유 1번처럼 의회 설립을 요구하고 그리고 헌법을 제시하는 등 개인적으로 만든 헌법이죠. 입헌 정치를 주장했다. 메이지 정부는 이들을 탄압했지만 의회 설립이라는 요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10년 이내로 의회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다음 메이지 정부는 비밀리 민중의 요구와 다른 헌법을 구성했는데 제가 그 당시 민중들이 이제 요구한 헌법들은 뭐냐면 뭐 프랑스식 헌법이나 영국식 헌법이죠. 엄밀히 말하면 영국식 헌법은 이제 업적 헌법이 불문법인데 하여튼 이런 거와 비슷한 자유주의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헌법인데 그 국가가 생각하는 정부가 생각하는 헌법은 그건 아니었죠.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어떤 헌법, 그 다음에 청원 체제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헌법을 원했고, 그래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웃도 시민을 조선을 이끌고 한번 유럽의 헌법을 다 조사하도록 했어. 근데 딱 맞았던 게 뭐야? 일본 헌신은 독일과 이 오스트리아 헌법이 특히 독일 헌법이 맞았었죠. 그래서 독일의 행정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제 그 뭐냐면 헌법이 대일본 제국헌법이에요. 예. 우리 보통 대일본 제국헌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예, 얘네들 일본 애들이 하는 소리고 메이지 헌법이라고 보통 보이죠. 메이지 헌법. 그래서 이제 이거는 행정헌법이기 때문에 보통 그 미국이나 뭐 프랑스 같이 이제 이런 헌법들은 국민들 모아가지고 이제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만들어가지고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헌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 주권자가 만들어진 헌법인데 이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은혜 차원에서 내려주는 그런 헌법이야. 행정헌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독일과 마찬가지로 청왕이 국민에게 하사하는 형식으로 공포되었다. 그래서 이 헌법은 청왕을 신격화하고 정치 군사 권력의 최고자로 규정했다. 육해군 통수권을 가진 청왕은 위와 내각의 건재 없이 자기 뜻만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있었다. 국민은 신민으로 규정되었고 언론 및 결사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자료 이처럼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단서가 붙어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뼈대는 그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데 있고 다만 이제 외국 간의 어떤 교섭에서 좀 약간 우리도 너희들과 비슷한 나라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왕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국민의 어떤 민권을 보장해 준다. 이런 걸 이제 해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거기 이제 메이지 헌법인데 자, 1조 보면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 청왕이 이를 통치한다. 여기 용어 중에 만세 일개가 있는데 하나의 혈통으로 계속 통치했다는 거야. 지금 직무청왕부터 해서 만세라는 것은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청왕권의 신성 불가침 권한을 얘기한 거죠. 청왕은 예전부터 하나의 혈통이 이어졌기 때문에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만세일기라는 말은 어디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냐면 청나라가 이제 강서신정 때 흥정헌법 대강이라는 걸 이제 공포하죠. 제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내긴 했는데 요게 1조 내용에 똑같은 말이 나와. 만세일기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메이지 헌법한테 메이지 헌법이 흥정헌법 대강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일본 제국헌법이나 흥정헌법 대강이나 우리나라 대한국 국제나 다 독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프로이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4조도 볼게요. 4조 내용을 보면 자, 청와는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이 헌법 조항에 따라 이를 거행한다. 그래서 청왕은 입법, 사법, 행정, 정권을 총괄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청왕은 육해군을 통수하고 청왕은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다음 평안을 맞으나요? 여도 조약을 체결했다. 자, 일본 시민의 정해진 법률에 따라 번역의 의무시고 여기 약간 이제 뭐 일본 시민의 어떤 권리 같은 걸 좀 주어져요.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 언론 조작, 인쇄 및 발행,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이렇게 있죠. 자, 그 자료 해석을 잠깐 볼게요. 자, 국민은 청왕파에 이제 신민으로 구성되었고 인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청왕이 강한 권한과 비교하면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헌법이 제정되면서 제국위에는 거의 대등한 권한을 갖는 중의원과 기조권으로 구성이 됐고요. 중의원과 기조권은 이제 중의원은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하원 정도 되고 기조권은 상원 정도 되겠죠. 중의원은 제한 선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하고 기조권은 이제 청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임명을 했던 청왕 임명했던 사람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의원과 기조권이 성립시킨 법안도 추민원이 이의 제기한 파기했다. 이 추민원은 그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그 세대들이 이제 주도한 거죠. 저 1세대는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2세대 이토 같은 사람들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이의 제기 때문에 유해진은 매우 취약했다. 그에 반해 유해 예산 시위는 그나마 민주주의 제정되어 중의원이 정부에 대항해서 이단 무기였는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예산을 통과하지 않아도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어.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잖아요. 뭐 여당이 예산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어떤 정치적 문제 때문에 야당이 보이콧해갖고 이제 국회의사당 점거하고 예산을 통과시키 못하면 전년도 예산 끌고 오잖아.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요. 이게 136페이지 표 보세요. 자, 그 136페이지에 보면 그 대일본 제국헌법 메이지헌법 있죠. 네,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메이지 정부가 이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나타났다. 자, 메이지 정부의 개혁으로 부담이 늘어난 농민은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켰으며 그 당시 봉건적 특권을 가진 무사계층이 사족층의 반란도 있었죠. 선언 반란이나 세이나 반란. 예. 그래서 잇따랐다. 또한 정부의 정제정책 비판하고 서양식 입헌제도를 도입해 요구하는 자유민권 운동이 나는데 자유민권 운동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제 그 불만 사족층 계층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유민권 운동을 이끌었던 처음에 이끌었던 사람들이 불만 사족층이거나 그 다음에 농민들, 농민들인데 보통 이제 이때 농민들은 좀 약간 이제 뭐랄까요 중소 지지층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일반 농민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들 중심인데 이들 공통점이 뭐예요? 그 당시 이제 정부의 개혁 과정에서 나는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농민은 이제 군대 끌려가는 거, 또 세금도 내야 되는 지주 내고 사문화의 계층들은 자신이 누렸던 특권이 뺏겼잖아요. 3인평등이라는 이유로.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유민권 운동을 통해서 자기 불만을 의회와 헌법을 통해서 토출해 나가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1870년대 시작된 자유민권 운동은 서양식 의회 설치와 헌법 제정을 요구했다. 자, 이에 메이지 정부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점진적인 서양식 입헌체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헌법 제정과 의회 설치를 추진했지만 동시에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했죠. 주체는 자기가 돼야지 민간이 돼서 안 된다. 이 내용인데, 자, 이때 이제 자유민권 운동가 중에 대표적인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신문을 통해서 공포한 게 뭐냐면 민선위원 설립 건백세요. 예. 요거 이 사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워두세요. 이따가키 다이스케 아까 심에 그 얘기했던 사람 있죠. 요 사람이 그냥 신문에 공포한 것이 그 민선위원 설립 건백세야. 그러니까 이 신문이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지고 정부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자유민권 운동과 대입했던 정부가 신문지법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신문을 이제 뭐냐면 폐간시킬 수 있거나 검열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건백이라는 건 위견설을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예. 자, 신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구할 길을 강구해 보았는데 오직 천하의 공의를 떨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천하의 공의를 떨친다는 것은 백성이 뽑는 위원을 설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즉 민선위원을 설립한다면 정부와 인민이 소통하고 일체가 되어 국가가 강하게 될
될 것이며 정부도 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자유민권 운동의 중심 세력들이 위해 설립을 제한 요구서인데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자유민권 운동이 본격적이었다. 그래서 민선 위원 설립 건백사 이타가키 다이스케의 그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얘네들이 좀 한계점이 있어. 이타가키 다이스케나 이렇게 초기 때 자유민권 운동을 추진했던 이런 이제 불평 사족들 등등은 뭐냐면 나중에 또 정부에 또 이렇게 들어가 또 하면서 이게 또 끊어져요. 흐름이. 이타가키 다이스케 자체도 원래는 메이 정부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까 이제 그 전환론으로 되기도 해갖고 그다음에 사이코 다카모니와 함께 이제 떨어져 나온 거야 밖으로. 사이코 다카모니는 이제 선언정전을 일으켰던 거고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의회 설립 운동을 했던 거고. 근데 또 이 사람이 정부 측에서 또 픽업되니까 또 잠잠했다가 또 나와서 또 자유당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좀 한계예요. 일종의 정부부터 인정투쟁을 벌여가지고 일단은 인정받으면 자기가 이제 또 정부 쪽에 갈려 들어가면 또 중단되고 이런 그 특징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내용을 계속 읽어볼게요. 자, 메이 정권 1889년 대일본 제국헌법 메이지 헌법을 이제 그 제정하고 이듬해 중의원 선거를 시행하면서 제국위에 설립하는 등 입헌제도의 틀을 완성했다. 자, 대일본 제국의 헌법을 제정 후 일본은 입헌군주의를 바탕으로 근대 국가의 제도적 소대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대일본 제국의 헌법은 청왕을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규정했고 군통수권과 입법권, 막강한 권한을 청왕에 부여했고 그 다음에 1890년대에 충혈을 강조한 교육치고를 공포하여 청와대에 뒷받침했다. 자, 이 교육치고도 좀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교육치고의 내용을 볼게요. 자, 교육치고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청왕에 대한 충성과 복종, 부모와 형제, 도덕에 대한 부부에 대한 도덕 준수를 강조했는데, 그래서 이제 충효를 일치시켰죠. 충효적 유교관을 이제 강조해. 그러니까 충과 효를 일치시킨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충과 효를 일치하지는 않아요. 예. 충은 군주에 대한 이건고 효는 누굴 대상? 부모를 대상한 거죠. 근데 군주라는 것은 군주의 충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야. 예. 근데 그 부모한테 하는 이제 호나는 건 절대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부터 타고난 거잖아요. 어쩔 수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군주는 성리학적 명분에 맞지 않으면 군주가 성리학적 명분에 맞지 않게 폭정을 하면 그냥 바꿔칠 수 있는 거야. 이게 왜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는 바꿔칠 수 없죠. 부모가 아무리 나쁘더라고 그게 바뀔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이 내 어머니 아버지라는 거는. 예. 예, 절대적인 거야. 근데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군주를 모셔라. 그 말은 군주를 부모처럼 절대적으로 부모한테 호도하는 거죠. 군주처럼 절대 충성하는 거야. 예. 바꿀 수 없고 군주를 위해서 무조건 뭐냐면 머리 숙여라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의 그 뭐냐 성리학적 가치관 맞진 않아. 예. 우리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하면 더 이상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갈아쳤잖아. 반정이 일어났죠. 그래서 충과 효를 일치시키는 충혈식 유교론을 내세웠는데 이건 일본식 유교가 아니야. 이거는 자 아울러 국가를 위해서는 언제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민됨을 강요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은 이제 뭐 현위 육주 관련된 내용이 있고 뭐 대한국제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예, 이런 것들. 대한국제 마찬가지로 항제 중시의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독일의 영향을 받았죠.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 각국의 입헌 노력해갖고 이제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세 개를 얘기했잖아요. 일본 제국헌법, 메이지 헌법과 대한국제, 흥정헌법 대강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갖고 주로 이제 뭐냐면 독일식 헌법을 이제 본받았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메이지 헌법이 흥정헌법 대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그 첨언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기 청왕이 통치한다. 여기도 대청왕제는 대청제국을 통치하며 만세 일기이며 영원히 군립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딱 보면 다들 청왕의 권한이 어떻고 저렇고 그 다음에 뭐 대항제 우리나라도 권한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항제의 권한이 어떻고 저렇고
다 뭐냐면 이제 그 황제나 청왕의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비교해서 차이점을 설명하자. 여기 보면 이제 자료 1번과 자료 3번. 자료 1번은 이제 뭐예요? 예, 메이지헌법하고 자료 흥정헌법 대강인데, 자, 3번 제1조에서는 군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제2조는 자주 독립국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1번과 3번은 위해설리를 전제하고 있지만 얘는 위해설리 없었다. 이는 차이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료 1번하고 자료 3번이 반포된 배경을 그 결과를 알아보자. 자, 자료 1번은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자유민국 운동을 당시 요구를 수행해 대일본 제국헌법을 제정했다. 자, 이로써 일본은 입헌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근대 국가 제도 국가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었고요. 자료 2번은 대한제국은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킨 후 한계 중심의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대한국제를 반파하여 대한제국이 전제군주제임을 확고했다. 자료 3번은 청원 입헌파의 입헌군주제 시행 주장을 대응해 입헌준비를 해서 나서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온 거죠. 원래 강서신장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정치적 개혁 내용이. 근데 이제 노열전쟁 이후에 이제 뭐냐면 신사들이 요구하니까 들어준 거죠. 행정헌법 대강을 반파했고 의회 설립을 준비했다. 자, 그러나 이제 개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신해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대한민국제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범법 자강 운동하고 그다음 의하당 운동이 있는데 요거는 뭐 동계에 있는 내용이니까 건너뛸게요. 요거까지 다 읽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런데 요건 이제 보시기에 이제 요 사료 내용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의회 개설 주장과 행정법 대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제가 요거를 모의고사에 냈거든요. 보다가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모의고사 냈어. 1차 모의고사 이번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2년도 1차 모의고사야. 예. 이거 한 3, 4년 동안 계속 들으실 것 같은데 22년 1차 모의고사 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70년대 정일수 조교 체육과 체결과 강화도 조약, 일본의 느쿠 병합 등 동아시아 내부 질서가 본격적으로 동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자, 근대 국민국가들은 국제법 질서는 조약 체계, 만민공법 체계죠. 동아시아 질서에 위치한 국가 사이에도 맺어진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서양과 그 다음에 그 동아시아 국가가 맺어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가 맺어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과 맺어진 조약도 있죠. 강화도 조약도 다 만민공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조일수 조교도 만민공법에 입각한 거야. 예, 이런 것들. 기존의 조공 체제가 위기에 맞았고 위기감을 느낀 청은 1980년대 들어 서구 열강과 조약을 맺기 시작한 조선에 대해 노골적으로 간섭하였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이모군란 이후죠. 원래 이모군란 이전까지는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 간섭 별로 안 했어요. 예. 그 우리나라를 자주의 나라라면서 그냥 속국이지만 그냥 청에게 굽신굽신하면 그 인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그 삼전도 굴욕처럼 이렇게 뭐냐면 그 인조가 그 청나 그 뭐냐면 홍태치에게 가갖고 삼전도 그 머리 박히고 막 수고리고 상계 구국이든가 그거 하는 것만 딱 보여주면서 청이 우리나라를 아주 지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좀 그냥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특정한 이미지만 부각시켜서 얘기한 것이 청나라와 조선 간의 어떤 그 200년 이상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보지 못했죠. 청나라는 명나라만큼 그렇게 간섭 안 했어요. 그때 삼전도 굴욕 외에는 청나라는 자기 말만 좀 들으면 그냥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어. 노토치했죠. 다만 이제 조선이 뭔가 수상한 기미가 보인다 할 때만 좀 사실을 확인해서 조사 정도 한 것뿐이지 거의 내정 간섭 안 했어요. 근데 이모군란 이후부터 막 달라지죠. 그래서 위안스카이하고 벌겋도 아니고 다 간섭하고 동전에 있는 국호까지 다 간섭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청나라는 청나라의 정책은 그 종전의 어떤 형식적인 조공채권 관계, 조공국 간의 관계였지만 4대 조공국을 통치하는 방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 통치 방식이야.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예전에 4대 정책이나 뭐 조공 채권 관계에 입각한 정책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본격 내정 간섭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나 이제 민비들이 민시들이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청나라가 손절하고 누구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예, 러시아하고 그다음 미국을 손을 잡으려고 했죠. 자, 여기 보면 동아시아 정통질서 체제의 변화. 그 연표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따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이제 뭐냐면 추방된 위구 지도자였던 아쿠베그가 신장성을 공격해서 여기를 장악을 했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자종당이 여기를 회복을 했고 신장성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신장성은 이제 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여기에 이제 지역 특별구역이었어요. 근데 이 신장성으로 습격된 것이 자종당이 이제 얘를 쳐내고 여기를 점령하면서 신장성 또는 신강성은 이제 승격됐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일 수호 조경을 맺었다는 거. 아까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기존의 그런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있었던 국가끼리 이제 예전에 조공채권 관계가 아니라 어떤 만민공법에 입각한 맺어진 서로 평등한 관계로 맺어진 조약이었죠. 기존의 어떤 조공채권 관계로 맺은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청해 자중당이 신강성 지역을 회복했고 그 다음에 육구처분이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예,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나머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일수호 조약 내용이 있죠. 동아시아 내부에서 처음으로 청과 대등한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있죠. 자, 요거 내용을 이제 해설 내용을 볼게요. 자, 정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채권 체제였다. 자, 이 체제는 아편 전쟁과 맺어진 근대적인 조약인 난징 조약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 자, 서구 열강의 근대적 조약 체계. 예, 이 서구 열강 근대 조약은 다 만민공복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대 조약 체계를 통일된 청은 일본과 대등한 조약인 청일수호 조약을 맺었다. 자,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 처음 맺어진 근대적 조약이었다. 자, 이모군란 이후에 맺어진 조총상 수령 만민전 무역장정은 정통적 족속의식의 속국구정과 근대적 조약 개념이 뒤섞여 있던 게 특징이다. 자, 이 장정은 다른 불평등 조약과 동일하지 않지만 청이 정치 경제적으로 조선에 개입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하자 청 중심의 어떤 조공체제가 붕괴되고 조약체제로 이행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구 문물의 수용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 부분은요.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인증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72번이에요. 72번. 원래 72번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2타임 하려고 했는데 내일 제가 또 그 티오 발표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할 게 있어갖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